네,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이제 중국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는 우리가 1대 0으로 승리했고요. 대회 첫 경기는 늘 어려운 법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1대 0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마쳤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결과였죠. 그렇다면 중국 U23 대표팀을 앞두고 우리가 일단 아랍에미리트전 때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나게 될 중국 U23 팀은 어떤 팀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빌드업 패턴, 황선홍 감독은 빌드업 시에 무엇을 원했고 어떤 것에 노림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공격을 할 때의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4-3-3 형태의 경기를 운영했는데, 이강희 선수가 가장 뒤쪽에 머무르는 형태의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배치가 돼 있고, 센터백 2명, 그리고 풀백은 역시 상당 부분 높은 위치에 우리 선수들이 전진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렸던 것은 역시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빌드업 시에 중앙에 좀 좁게 서고 특히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가 중앙으로 따라 나오게끔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측면 넓은 공간에 풀백들이 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좀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이건 아랍에미리트가 꽤 잘한 부분인데, 우리가 센터백이 풀백에게 볼을 줄 때 이미 측면에 서는 선수는 윙들이 측면을 막기 위한 준비를 일찍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현택 선수에게 볼이 배급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때 이미 뒷걸음질을 치면서 조현택 선수를 슬금슬금 이 선수가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풀백에게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택 선수에게 공이 갔는데 상대 윙이 재빠르게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크로스로 공격이 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경기에서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대응입니다. 지금은 공간이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볼이 갈 때 윙들이 재빠르게 같이 뛰어서 어떻게든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를 상대로 또 맞춤 전술을 잘 준비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순간적으로 조현택 선수에게 지금 달라붙는 속도가 빠른데, 근데 우리가 분명 엄지성 선수 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침투하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회 첫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긴 할 텐데,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이 루트, 이 둘 간의 호흡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완성된 느낌이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강희 선수가 나름 패스를 좀 뿌려주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중앙 미드필더들도 대체적으로 좌우로 좀 넓게 벌어져서 하프 스페이스를 뛰어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발로 나왔던 안재준 선수는 박스 쪽에 머물러서 전방을 향해 침투하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이 중앙 쪽으로 우리가 파고드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스의 길이 우리가 좀 측면 쪽으로 많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는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좁히지 않고 오히려 윙들이 측면으로 넓게 수비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측면 쪽으로 나가는 패스를 대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많이 튕겨내고 막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장면은 우리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게 볼을 주긴 했는데 엄지성 선수가 뛰어들어서 볼을 잡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벌어지게끔 공간이 나오는 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럴 때 안재준 선수는 중앙에서 침투를 가져가거든요. 센터백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재준 선수 쪽을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더 전진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조직력과 호흡이 이 첫 경기에서는 일단 완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이 공간 쪽으로 파고드는 선수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에요. 다들 시선이 이제 뒤쪽으로 가 있었는데 뒷걸음질을 치고 있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호흡이 좋아져서 미드필더나 수비를 눌러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크로스 이외에 볼을 가진 선수가 다양하게 패스를 줄 수 있게끔 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후반전 됐을 때 이제 플랜 B를 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 풀백이 뒤에 남아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그 위쪽에는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서 있고요. 이미 쭉 올라가서 오른쪽 폭을 벌려주는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후방 빌드업의 대형이 바뀐 3-2 형태의 빌드업을 우리가 구사를 하게 된 거죠. 이 형태의 장점은 지금 이제 변형 백스리가 나옴으로써 빌드업 시의 대형이 조금 더 우리가 이 2-4 형태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풀백들이 좌우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변형 백스리의 그 위쪽에 2명의 미드필더, 우리의 후방 구조는 중앙 쪽으로 좁혀져 있어서 이러면 조금 더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을 우리가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풀백이 뒤에 남아서 상대 측면 자원을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나머지 자원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안쪽의 대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한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재원 선수가 이미 윙처럼
상대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가 윙처럼 전진해 있기 때문에 지금 황재원 선수 견제 없이 지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3-2 형태의 플랜 B를 형성하고서 드디어 측면 공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는 점. 그게 이제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황선홍 감독이 전술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얻게 된 주요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2 형태의 변화는 우리가 이후 일정에서는 어쩌면 이 빌드업 대용을 조금 더 메인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재원 선수에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주어졌고, 워낙 이제 볼 자체가 조금 통통 튀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크로스 상황만이 좀 강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도 이제 크로스가 반복된 것은 좀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황재원 선수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빌드업 과정 자체의 아이디어가 이전의 2-4 형태의 빌드업과는 좀 달라져 있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영준 선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큰 키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안재준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계속 박스 침투를 하고 상대를 누르는 역할을 했잖아요. 안재준 선수가 아무래도 이 장점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게 아랍에미리트가 라인을 내리고 있으니까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전에는 새로운 타입의 이영준 선수를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영준 선수가 조금 더 큰 키의 장점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되게 넓게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그런 이영준 선수의 움직임이 계속 이제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오히려 이제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영향을 주면서 오른쪽 공격수에 있던 강성진과 같은 자원들이 좀 더 다양하게 침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장면도 이영준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아무래도 끌어당기게 된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의 이제 강성진 선수를 비롯한 이선 자원들이 조금 더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이영준 선수 덕분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영준 효과의 결과를 볼 텐데, 사실 이 광주FC의 변준수 선수, 대전 하나 시티즌 때도 그랬지만 정말 세트피스 때 헤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영준 선수랑 둘이 일부러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킥이 날아올 때쯤 흩어지면서 상대의 대인 수비에 방해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변준 선수가 위치를 바꿨고 그로 인해서 상대가 이영준 선수를 벗어나서 변준수 쪽으로 다가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영준 선수는 이 1대1 상황에서 자기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와의 자리싸움에서 그냥 아예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리싸움이 쉽게 승리를 했고, 킥이 날아왔을 때 굉장히 쉽게 헤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이영준 선수에게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영준 선수의 교체 투입은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일본의 경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경우는 사실 이렇다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뭐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이 전반전 초반에 퇴장자가 나와서 수적 열세였는데도 오히려 선제골이 들어갔던 것을 잘 지켜내면서 일본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중국은 7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적 우위에 아주 좋은 조건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내용도 아쉬웠고 심지어는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졌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뭔가 압박을 하려는 모습보다는 좀 물러서 있는 경우의 수비가 많았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를 상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일단 박스한 수비에 집중하려는 것이 중국 선수들의 기본적인 경기에 대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었죠. 지금 보면은 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 1차 저지선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는, 그것도 한 명을 막기 위해서 3명이나 달려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일단 먼저 나왔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비기 때문에 백4의 수비진이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죠. 결국 쉽게 사이사이 공간을 내주면서 전반 8분 만에 중국 대표팀이 일본에게 실점을 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온사이드였고 그대로 이제 골로 인정이 됐고요. 여기서 일단 백4 수비진을 봤을 때 풀백이 일단 윙에게 1대1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미 측면에 한 2명이 서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뒤쪽에서 볼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선수가 있는데, 다가서는 건 좋았지만 간격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미 측면에 2명이 있는 선수가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었고, 이 선수의 반응이 그러면 좀 빠르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좀 빠르지 않았던 문제점이 일단 있었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무게가 다 쏠려 있어서 볼이 갈 때 재빠르게 반응을 하지 못했고, 이게 결국은 역발 크로스가 올라오게 만드는데 좀 영향을 주고 말았죠. 중국이 초반에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드러냈던,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집중력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던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날 수적 우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격이 롱볼에 의존할 때가 많았습니다. 3-2-5 형태를 감독이 좀 지향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장면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그냥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속도를 믿고
그냥 기본적으로 붙이는 형태의 공격들만 자주 시도가 됐었습니다. 볼을 받으려는 선수가 사인을 주고 뛰어 들어가니까 뒤쪽에서 발견하고 바로 이제 롱패스를 올렸는데, 중앙은 뭐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볼을 다들 위에서 받으려고 하지 허리에서 받으려는 선수가 지금 아예 없거든요. 한 명 있지만 이건 뭐 고립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롱볼을 붙였는데, 롱패스 축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패스의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방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의 속도를 조금 견제해 준다면 충분히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날아올 때도 대부분 이제 멀리 길게 올리는 볼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먼 쪽의 포지셔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패스 길이나 공격 빈도는 좀 긴 패스에 계속해서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외 장면에서 중국이 인상 깊은 공격 시도는 없었고요. 그러면서 공격의 정확도 자체는 중국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던 이번 일본전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아랍에미리트전을 보면은 압박이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압박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이제 전진하는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워낙에 단조로운 팀이기 때문에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격 시 풀백들이나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면서 3명 정도만 후방에 남아있게 되는 구조가 좀 많은데, 문제는 이미 공격을 할 때 중앙을 비워놓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간격 자체가 일단 넓고요. 복귀할 때 선수들, 특히 지금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집중력이 썩 좋지 않습니다. 수비력에도 문제, 1대1 상황에서의 집중력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말 쉽게 일본에게 역습기를 내줬거든요. 볼 자체에 대한 접근은 일단 일본 선수들이 잘한 건데, 뒤쪽에 뛰어드는 선수에 대한 체크가 늦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또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들, 이게 이제 중국에게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느껴졌던 이 경기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뭔가 부상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공중볼을 올리고 크로스를 올리는데 전방에서 자꾸 제공권 싸움에서 못 이기니까 키가 굉장히 큰 위진용 골키퍼를 일부러 필드 플레이어로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위진용 선수인데 원래는 골키퍼인데요. 필드 플레이어 유니폼이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감독이 경기 플랜을 세울 때 이 선수는 키가 크고 제공권이 좋으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드 플레이어로 공격수로 쓰겠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 과정이 그래서 나옵니다. 사실 근데 크게 위진용 골키퍼가 막상 투입이 됐지만 위치 선정이 썩 좋지 않아서 헤더를 잘 따주진 못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여주듯 위진용 선수의 이 키를 보고 한번 박스 쪽에서 경합을 붙이는 그런 시도가 이제 경기 막판에는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키는 크지만 위치 선정이나 경합이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 키가 있는 선수는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수비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뭐 마지막에 투입이 될 때 이 선수가 그 선수구나라고 이해하고 좀 대비하는 모습, 주의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별리그 첫 경기 아랍에미리트전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 부족했던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대회 첫 경기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은 있다. 조직력이 갖춰지고 멤버들 간에, 선수들 간의 호흡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분명 크로스가 아닌 측면에 넓게 볼을 벌린 상황에서 안쪽을 파고드는 선수를 좀 더 아기자기하게 활용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활용, 또 크로스가 아닌 컵백과 같은 마무리들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가뿐하게 중국까지 이기고 조별리그 정말 여유있게 통과해서 토너먼트 넘어서 대회 3위 안에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까지 확실하게 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전 꼭 건승을 기원합니다.